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시민이라고 얘기한 것들은 대단히 중립적인 용어라는 건가요? 시민이라는 건 엄청나게 중립적인 용어. 근데 본인들이 각자가 지가 막 집어넣는 거야. 시민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립적인 용어를 지편인 것처럼 말이야. 집어넣는 거니까 아주 어리석은 행위인 거야. 근데 만약에는 민중이다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인 용어인 거야. 그 속에 이제 막 들어가 있는 건 거지. 그래서 시민이라는 말은 요거랑 비슷해.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은 비슷하다고. 근데 이제 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다르다는 거야. 자, 그러면 힘관계를 결정할 때, 노동과 자본의 힘관계를 결정할 때 주요한 변수가 뭘 것 같아요? 세력으로 보면. 네? 사람 수, 그렇지. 사람 수가 결정을 하는데 그룹으로 보게 되면 노동자, 자본가 이쪽을 민중이라고 치고 이쪽을 돈 많은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을 치면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 누가 있어요? 중산층이 있어요. 중간계급. 중간계급이 있다고. 그렇지? 그럼 이제 우리가 중간계급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노동자, 중간계급, 자본가 중에 누가 힘이 제일 셀 것 같아? 그렇지. 자본주의니까 자본의 힘이 제일 세겠지만 정치적인 영향은 누가 제일 셀 것 같아? 중간계급이에요. 중간계급은 늘 고통스러워. 왜 고통스러우면 자본이 좀 있어요. 빌라 같은 거 한 채 있다고. 그런데 늘 불안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쪽 애들하고도 놀아. 그리고 알고 보면 또 이쪽 애들이랑 또 비슷해. 어떻게 보면. 그 자영업자가 지금 사장님이잖아. 사장님 그래 그러면 여긴 것 같아. 근데 알고 보면 한 달에 얼마 버냐면 150만 원 벌어. 그럼 자기 알바 쓰는 사람보다 돈을 줘. 그런데 이 사람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붙느냐에 따라서 힘관계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중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그동안에 이 존재들을 뭐라고 봤냐 하면은 회색분자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런데 나중에 정치적인 역학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쪽에 붙느냐 이쪽에 붙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굉장히 달라지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책에 보면 최근에 번역된 책이 작년인가 번역된 책이 작업장과 도서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작업장과 도서관. 작업장과 도서관 뭐냐면 대처하고 레이건이 등장했고 신자유주의가 막 등장할 때 영국은 작업장을 떠올려. 그 작업장이 어디냐면 작업장 하면 영국의 작업장은 뭐야? 빅토리아 시대에 세계의 공장이었던 영국이야. 그래서 야 우리 세계의 공장의 영광을 다시 찾자. 이제 근면하자. 이게 대처 얘기예요. 그런데 얘들이 신자유주의로 확 급속히 쏠려가요. 근데 스웨덴은 야 우리가 위기 상황이었을 때 우리가 헐벗고 힘들었을 때 우리가 뭐 했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그때 소규모 그룹 만들어갖고 우리가 어떻게 공동으로 같이 살 거냐 함께 살 거냐 협동해갖고 위기를 극복할 거냐 그런 걸 한 건 거야. 그래서 도서관을 찾는 건 거야. 이게 상징적인 단어예요. 작업장과 도서관이랑 상징적인 단어인데 작은 도서관 옆에서 도서관 말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걸 갖고 스타디를 한 건 거야. 근데 이게 아무 이해가 안 되는 건지, 왜냐면 도서관 얘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연락이 왔어. 아니, 그래서 이게 도서관 얘기인데 왜 도서관 얘기를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런 얘기인 건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 친구들을 스웨덴은 잡은 건가요. 얘들을 이탈시키지 않았고, 영국은 얘들이 다 이탈돼 갔다고. 그러면 이제 망해요. 그러니까 영국이 얘들을 자본적으로 이탈시킨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대처가 모든 공기업을 다 매각을 해갖고 주식을 누구한테 주냐면 중산층한테 줘. 모든 공공주택을 다 매각해갖고 집을 중산층한테 줘요. 그 중산층 입장에서는 주식이 생기고 집이 생기니까 맨날 뭘 보냐면은 주식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저쪽에서 노조가 파업을 해. 아, 저 새끼들 큰일 났는데 뭐 이러는 건 거야. 그리고 빨리 이게 집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저쪽에서 경기가 불황이야. 안 되는데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뭐 부동산 붐이 일으키고 막 이래야 되는 건 거지.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일로 넘어가요, 이렇게. 그게 이제 그거였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력 관계의 중요한 축이 중산층인 건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시민운동을 한다, 노동운동을 한다, 뭘 운동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것으로부터 자기 전략들을 가져야 돼. 자기 전략들을 해서 알린스키라든가 그람시라든가
뭐 나중에 혁명가들이 나중에 이제 활동가 조직가들이 이제 나중에 어떤 생각이냐면 이 사람들 어떻게 잡을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력 관계들을 이 만들어낼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힘이요. 물리적인 힘이야. 물리적인 힘. 그래서 이 물리적인 힘을 이게 리프레시브 스테이트 어파라테이투스 그래. 이게 뭐냐면 억압적 국가 장치요. 그 억압적 국가 장치인 그 힘이 있는 거지. 여기 왜냐면 억압 국가 장치 뭐였어? 군대. 그다음 또 검찰. 그다음에 경찰.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억압적 뭐 국정원 뭐 이런 이렇게 물리적인 힘인 건 거지. 요거야.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 거야.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노동운동은 뭘 갖고 있어요? 이 물리적인 힘. 파업이지. 그러니까 기계를 멈출 수 있는 힘이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군대가 없는 대신에 노동자 군대를 갖고 있는 건 거야. 그게 핵심적인 게 파업인 건 거야.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뭐냐면 돈이 없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건 쪽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결권, 단체 교섭권, 파업권 이게 중요한 건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건 거지. 그러니까 얘하고 싸움을 할 때 누가 힘이 세냐를 겨룰 때 이런 억압적 장치들, 물리적인 힘들을 가져야 되는 건 거지. 근데 국가는 억압적 국가 장치를 갖고 있는 건 거야. 노동자들 억압적 국가 장치가 얘가 사실 알고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관계를 결정하는 거잖아. 그 관계를 바꿔 나가려면 뭘로 맞서냐면 파업으로 맞서는 건 거야. 쪽수로 맞서는 거라고. 그런 거죠. 자, 그런데 국가는 이 억압적 국가 장치를 가지고 노동자들이라든가 시민들을 억압을 할 수가 있어. 박정희 같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거 갖고는 안 돼. 왜냐면 그 사람들이 아까 그 쪽수라든가 문화라든가 뭐 등등의 힘들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가지고 온전히 자기가 가져갈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제 국가가 생각하는 건 뭐겠어요?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야.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는 일종의 동의를 얻는 건 거지. 그래서 동의를 얻는 기계가 뭐예요? 교육, 그지? 언론, 그 다음에 문화, 뭐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레닌 같은 혁명가들은 여기에 관심이 많았지. 그래서 여기서 철회 규율에 기반한 전위 정당들을 만들어서 노동자 군단을 만드는 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옛날에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군대가 중요했다고. 정예 군대. 그래서 그걸 갖고 박정희는 성공을 하는 건 거야. 근데 지금 그거 갖고 성공을 해요? 성공 못 한다고. 왜 못 하냐면 사람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람시 같은 사람이 이 레닌 방식으로 해다가 자기는 이탈리아에서 망한다고. 망하고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는 동의 장치가 있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 동의 장치가 헤게모니. 헤게모니는 정치적, 지적, 도덕적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은 이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기를 딱 들고 매복을 했다가 왕이 오면은 이렇게 죽이는 건 거야. 왕의 목을 따고 자기가 딱 되는 것이 이게 혁명인 거지. 그리고 또 때로는 쿠데타인 거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야 너네가 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쟤 안 되겠단 말이야. 이렇게 동의를 얻어서 그래 그럼 우리 한번 할까?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다음번 선거 너를 찍어줄게. 여기 이제 헤게모니야. 이게 이데올로기적인 국가 장치야. 근데 이 국가는 두 개의 장치를 다 갖고 있다는 거야. 리프레시브하고 이데올로기컬 장치를 다 갖고 있다는 건 거지. 자,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를 보면서 이데올로기는 그냥 좋은 거예요, 나쁜 건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이데올로기는 대단히 중립적인 개념이었다고. 이데아, 이렇게 플라톤에서 이데아 이랬을 때 그 이념, 관념 이런 얘기였는데 사실 이게 좀 나쁜 의미가 이제 되기 시작하는 게 이제 나폴레옹이 이데올로그 이런 말 써요. 이데올로기는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 그때 뭐냐면 자기한테 반대하는 사람들이었고 쟤들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자들이다.
지식인들을 비판하는 말로 이렇게 딱 나온 건 거예요. 그때 그 말을 누가 받았냐면 도이치 이데올로기라는 책에서 마르크스 엥겔스가 받아갖고 허위의식이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허위의식을 갖고 있는 거야. 그 허위의식이 뭐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 이게 허위의식인 건 거지.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에 이르게 되면 이 이데올로기가 대단히 뭐랄까 노동자들의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허위의식인 거야. 그러면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의 대리보는 뭐겠어요? 반대되는 말, 막세게. 그게 이제 과학이야. 그래서 과학적 사회주의 이런 말을 쓰는 건 거야. 사이언스인 건 거지. 이데올로기의 대리보가 사이언스라고. 그러니까 쟤들은 지금 현재 이 본질이 있는데 본질을 못 보게 가리고 있는 거 이 이데올로기라고 본 건 거야. 근데 나는 본질을 보게 하겠다는 게 사이언스야. 그래서 이 혁명을 하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이런 의식을 가져. 쟤는 뭐겠어? 허위고 거짓이야.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얘기야. 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허위의식에 사로잡힌 자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의 이 구원관과 이 종교의 구원관이 비슷한 건 거야. 왜냐면 나는 사이언스, 과학, 진리라고 얘기하고 쟤는 허위의식이라고 보는 거니까. 무슨 얘기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이 이데올로기에서 이제 하게 되는 건 거지. 그런데 이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이 이제 알티세 같은 사람이에요. 알티세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하는 건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리프레시브, 억압적 국가장치 이렇게 얘기하고 이 국가장치를 누가 가지고 있다? 이 부르주아지 정부가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부르주아 정부는 나를 호명을 해. 야, 너 주체야. 이렇게 호명을 해. 그럼 제가 왜 주체입니까? 그러면 열심히 노동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근면성질하잖아. 그래서 너는 주체야. 그래서 주체를 호명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알티스의 아주 이데올로기의 기능이지. 이데올로기의 기능은 제가 아닌데 쟤는 뭐겠어? 이 불평등한 계급 세상에서 끊임없이 스트래티직 셀렉티비티의 침해를 받으면서 내가 억압받는 자인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너가 주체야 이렇게 구별합니다. 너 열심히 근면한 근로자인 건 거고 이게 주체를 호명한다고 보는 건 거지. 그리고 호명하는 그게 ISA인 건 거야. 무슨 얘기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은 그래서 이제 이 주체 얘기들을 하는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관점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저 주체를 호명할 때 주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 그 주체를 호명하는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자. 그게 지식인인 건 거예요. 그래서 지식인의 역할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모든 지식의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지식인이 있지. 근데 그 지식인을 움직이는 건 뭐예요? 권력인 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파워 앤 날리지예요. 파워 앤 날리지. 여기 지식 권력론, 권력 지식론인 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본 것처럼 우리가 세력 관계들을 규정할 때 얘가 중요하고, 그지? 이 관계는 자본으로서의 관계가 된 건가요? 그럼 누가 중요하냐면 이 지식이 중요한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저러한 지식을 만들면서 권력에 끊임없이 기능하는 자, 그래서 그걸 기능적 지식인 또는 오가닉 인텔리겐트, 유기적 지식인 그런 건가요? 유기적 지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첫 번째 질문은 뭐냐? 첫 번째는 요 관점들 속에서 자본주의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자는 건 거예요. 요 관점에서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그러면 이제 이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자본이 본이 되는 사회가 어떻게 탄생했나? 그리고 자본이 본이 되는 사회에서 자본가와 노동자는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느냐? 그리고 이 관계를 매개해주는 이 제도는 아까 RSA, ISA.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와 억압적 국가장치는 어떤 방식으로 예편을 들고 있나? 이런 질문인 건 거지. 그러면 이제 내가 민중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얘의
얘의 이데올로기적인 또는 물리적인 힘들을 강화할 거냐. 물리적인 힘을 강화하는 방법은 뭐겠어? 아까 얘기했는데 쪽수를 이용하고, 그걸 끊임없이 자본의 작동을 멈추고, 그리고 폼을 잡으면서도 또 한편에서 그게 정당하다라는 담론이라든가 지식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렇게 가 있는 건 거지. 그래서 얘의 힘들을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요 놈이 어떻게 이쪽으로 오게 해가지고 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불리하고 누군가에 유리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할 거냐. 이런 거야. 보다 근본적으로는 얘하고의 관계 자체를 아예 없애가지고 이 세팅 자체를 어떻게 달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인 거지.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중세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세 때는 어떻게 됐냐면 중세 때는 이렇게 돼 있으면 요게 농노, 요게 귀족, 요게 성직자, 요게 신이요. 신이지. 이게 뭐야? 요게 노동자. 요게 뭐예요? 정치가. 이게 이제 국가인 건가요? 국가는 관계들을 반영하니까. 그래서 노동과 자본의 눈치를 보면서 가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자본가. 이게 뭐야? 그치, 자본인 건 거야. 그래서 자본이니까 이 자본이, 돈을 만들어내는 재화거든. 그러니까 건물이라든가 땅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신인 건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물신 그래. 물신. 물이 신이 된 건 거야. 그래서 이게 물신주의야. 자본이라는 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얘를 가진 사람, 얘를 못 가진 사람, 그리고 얘를 갖고